과학톡 최미영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 과학기술들을 실제로 체험하는 올림픽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홍보와 안내 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우리나라 순기술로 만들어진 로봇이 활약할 것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톡은 2018년 과학 키워드 두 번째 시간으로 인간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가 어떤 로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 닮은 로봇, 사람같이 생긴 로봇이 와서 나 지금 빨래도 해주고 놀아도 주고 뭐 숙제도 해주고. 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로봇 휴보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휴보 아버지 오 교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림픽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보가 올림픽 성화봉송을 했는데요. 이 로봇이 성화봉송을 한 건 처음인가요? 네, 그렇다고 그래요. 여태까지는 전부 다 사람이 나르는 걸 인간의 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로봇이 성화봉송을 시도하고 또 사람하고 같이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먼저 휴보가 차를 운전을 했죠. 운전을 해서 거기 데니스 홍 교수를 태우고 한 200m 정도를 직접 운전하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니스 홍 교수를 내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데니스 홍 교수가 한 200m를 뛰었는데 그다음에 다음 휴보가 성화를 들고 있다 성화를 받았죠. 성화를 이제 전달받은 후에 그다음에 자세를 변형해서 이제 그 장벽 막힌 장벽까지 접근을 합니다. 거기서 다시 드릴을 손에 들고 벽을 뚫어요. 그래서 장벽을 없앤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벽을 뚫은 다음에 그 벽을 통해서 성화를 전달합니다. 전달받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을 받고 그다음에 제가 그 성화를 들고 또 50m 정도를 뛰어가면 거기에 FX2라는 로봇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FX2 로봇은 사람이 탑승이 가능하고 또 거기에 올라가서 데이터 암이라고 말하는데 이 데이터 디바이스를 양손으로 움직이면 로봇 팔이 그 모습대로 움직이게 되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운동을 그대로 재현한 양쪽 로봇 팔이 있어서 팔 움직임뿐만 아니라 5손가락도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그 로봇이 성화대에서 다시 꺼내서 그다음에 손 옮겨잡고 저한테 또 성화를 전달받고 또 여러 가지 제스처를 보여주고 한 다음에 또 걸어서 다음 주자한테 성화를 전달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휴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운전하고 또 벽을 뚫고 그다음에 사람을 태우고 또 성화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 그때 휴보가 전달해주는 성화를 딱 받으셨을 때 기분이 정말 남다르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로봇한테 성화를 받는다는 거는 사람하고 하는 거하고 느낌이 틀려요. 왜냐하면 로봇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해진 운동을 잘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순서가 틀린다든가 상황이 바뀌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든 로봇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까 걱정을 많이 했죠. 제대로 임무를 수행했을 때 그 뿌듯함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제 사실 아직은 이 로봇이라는 것이 사람을 대체할 만큼 완전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한테 여러 가지를 시키면서 절반은 처음 수행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특히 굉장히 어려운 것은 우리가 로봇이 어떤 기능을 잘하는 걸 보여주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10번, 100번 시도를 해서 잘 되는 부분을 모아서 보여주면 이것이 아주 잘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하거나 생방송이거나 임의의 무대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다이 조금 약간 해프닝은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잘 끝나서 아주 굉장히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랩에 계신 분들도 꽤 날밤 많이 쓰셨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전 우리가 이 휴보 로봇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서비스 로봇이라고 말하는데 서비스는커녕 6명한테 서비스를 하루 종일 받고 다니는 왕처럼 이렇게 아직은 그런 단계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휴보가 올림픽에서 하는 또 다른 역할이 있을까요?
지금 그 VIP들이 오시거나 선수단이 오실 때 그분들을 웰커밍하는 세레모니에 많이 사용될 겁니다. 꽃다발을 전달하거나 인사를 하는 것 그런 어떻게 보면 그리팅 세레모니에 주로 사용되게 되죠. 그래서 휴보 역할은 이제 성화 봉송과 그리팅 세레모니 아마 그런 종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로봇이 우리 일상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도대체 왜 이 로봇을 만들기 시작을 했을까요? 사실 로봇은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사람이 하기 불가능하고 힘든 일, 위험한 일을 대신해주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좀 더 편하고 인간답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뭐 로봇이 무슨 용접을 한다든가 막 무거운 걸 든다든가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굉장히 힘겹고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우주를 탐사한다든가 아니면 방사능 속에 들어간다든가 굉장히 정교한 작업, 사람이 할 수 없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로봇은 인간 생활을 좀 더 편하고 유용하고 하는 쪽으로 더 발전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단순 반복하는 일, 산업 현장에서 단순 반복하는 일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올림픽에서 지금 중요한 손님을 만난다든지 성화를 봉송하는 일, 이건 사실은 단순 반복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로봇이 인간을 닮은 로봇, 휴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하는 역할도 좀 해보자 해서 그런 어떤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이 궁극적으로 아마 휴보가 가야 되는 일인지는 사실 저도 잘 좀 의문입니다. 이게 로봇 하면은 저를 일을 대신해 줄 수도 있지만 저랑 협력할 수 있는 로봇. 그리고 로봇을 보면서 어떤 북극성을 찾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로봇을 지금 이렇게 만드시면 아 저런 방향이 가능하겠구나. 저기까지 가겠구나라는 꿈을 저한테 가져다 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를 닮은 로봇을 하나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제가 무슨 말 해도 그래 너가 참 맞다. 너 잘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로봇을 갖게 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저한테는 반갑고 기쁜 일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럼 이석봉 대표님께서는 어떤 로봇 갖고 싶으세요? 휴보를 진짜 처음 때부터 우리 오 교수님 그 휴보하시는 거를 보고 그러면서 계속 일종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나날이 발전을 하고 더군다나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성과를 높이고 그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로봇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그러한 그 패러다임이 전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으면서 그 어떤 로봇은 보면 볼수록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인간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라는 건 어떻게 탄생이 된 건가요? 그 사람은 자기와 닮은 거를 만들고 또 거기다 감정을 이입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신화부터 뭐 피노키오라는 이런 그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신화에서 이제 사람을 닮은 거를 또 만들고 또 거기다 영혼을 불어넣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아이들은 인형을 갖고 이제 놀기도 하죠. 그런 걸 보면 사람이 사람 같은 거를 만들고 거기다가 어떤 의지를 불어넣고 싶어 하는 건 어떻게 본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것이 아시모라는 로봇으로 구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간형 로봇 연구가 시작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형 로봇은 지금도 인간형 로봇을 연구하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마지막 것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엔터테인먼트 요소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로봇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판타지예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뭐 트랜스포머도 그렇고 뭐 태권 V도 그렇고 존재할 수 없는 환상적인 거지만 그것을 로봇 공학자가 그거를 현실화시킨 거죠. 이제 현실화시켜서 보여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놀래고 그걸 보는 것으로서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라는 게 잘 걷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지만 이런 로봇이 사람같이 큰 형태의 로봇이 영화의 것이 마치 나타난 것 같다는 그런 어떤 놀라움을 느끼게 하는 것, 그런 어떻게 보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인간형 로봇 연구의 큰 테마 중에 목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휴보는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 캐릭터,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는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의 형태라는 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랑 굉장히 오랜 기간 상의를 했었고 그러다가 우리 태권도복, 우리 어린아이가 입은 태권도복을 모티브로 해서 설계된 것이 휴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 가운데 이렇게 방패 같은 모습이 보이고 얼굴은 그 보안 그 헤드기어라고 그러나요? 그걸 착용한 모습을 모태로 해서 그걸 이제 형상화한 것이 휴보 로봇이죠. 자세히 보면 꼬마 태권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태권도복을 입은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로봇이 나온 게 만화 영화 로봇 태권보이 이런 게 뭐 70년대 나왔으니까 그때도 이제 로봇과 태권도를 하는 그런 소년을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휴보도 그렇게 해서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던 네. 거와 딱 맞는 맥이 통하는, 네. 그런 일맥상통하는 네. 그런 게 이제 동질감을 느끼고 예. 그 어렸을 때의 꿈을 또 생각하게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요. 예. 그걸 보면서 아 내가 같은 어렸을 때를 생각하게 되고 그 당시를 친구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당시에 갔던 그런 모습들을 추억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저랑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 그러면 SF물 같은 것도 좀 많이 읽으셨어요? 그럼요. 당연히 TV 그때 우리 어렸을 땐 TV 시리즈에 뭐 이렇게 뭐 우주 소녀 우주 가족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뭐 600만 불의 사나이부터 시작해서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스타워즈도 그랬고 당연히 굉장히 좋아했고 했죠. 근데 사실은 역으로 요즘에는 제가 그 공상 과학 영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거꾸로 흥미를 잃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아, 저건 너무 비현실적이다라는 느낌. 그다음에 저거는 너무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준다. 실제 이외를 과장해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오히려 그 어렸을 땐 막 그걸 보고 꿈을 키웠다면 지금은 거꾸로 그걸 보면서 아, 저걸 어떻게 현실화시킬까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보면 어떤 기술적인 느낌을 져야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더 있어서 거꾸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했죠. 네. 너무너무 좋아했죠. 예. 사실 실제 이렇게 공상으로 했던 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휴보를 개발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연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저희가 시작할 때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새로 규정해야 되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인간형 로봇의 연구를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지 않았어요. 겉모습만 보여줬지. 그래서 기본 어떤 가장 원천적인 도대체 얼마큼 힘을 써야 되는 거지, 뭐 어떤 크기의 모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기준이 없었고. 두 번째로는 이족 보행이라는 기술 자체를 구현해 본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적은 영역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에 일본에서 그런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수십 년 동안 기간이 걸렸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었고 거기 엄청 많은 전문가들이 동원돼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데 과연 우리 실험실, 뭐 나를 비롯해서 우리 학생들 몇 명이 모여서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물론 저는 확신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그것을 우리 같이 일하는 연구원들한테 전달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나간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던 거죠? 구상에서부터. 사실 제가 2000년도에 아시몰 처음 보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고 제가 구상한 건 2001년도에 그냥 구상하다 실질적으로 첫 로봇의 설계에 들어간 건 2002년도 초입니다. 2002년 빨리 초, 하셨네요. 2002년 초였고 그때 시작해서 2002년 말에 KHR-1이라는 원형이 나왔고요. 이미 KHR-1을 제작하고 움직이면서 2002년도 중반부터는 KHR-2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돼서. 그래서 그러면서 2002년도 말에 KHR-1이 완성될 쯤에는 KHR-2가 이미 중간 정도 가 있었고 그래서 2003년도에는 자연스럽게 KHR-2가 개발됐고 이미 2003년도 중반에는 마지막 모델인 KHR-3 플랫폼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2004년도에는 맞바로 KHR-3 플랫폼 개발명 그거고 나중에 휴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로봇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한 2, 3년 정도 만에 그 3배의 버전이 다 완성된 거죠. 그럼 교수님께서 금방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요. 시작하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오픈 사이언스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쓰셔서 훨씬 더 시작과 그 발전이 좀 남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제가 플랫폼이라고 쓴 이유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형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원형을 제공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어떤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가는 PC도 아예 그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PC, 외부랑 다 통신할 수 있는 환경을 처음부터 전제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플랫폼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저도 지금 휴보도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이란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드웨어와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제시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넣어서 사용하십시오라는 그런 뜻으로.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많이 그러면 휴보가 퍼져나가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지금 뭐 휴보가 거의 한 30대 정도가 이제 여러 군데 그 얘기를 지금 듣다 보니까 그 지금 사실 인간을 닮은 휴보 같은 이런 인간형 로봇이 지금은 이제 단순한 동작들을 구현하고 이런 것들이 위주로 주로 이제 개발이 돼 왔고 뭐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주어진 역할을 임무를 하는 그런 걸로 개발이 됐는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인공지능 AI 열풍 때문에 그 지금 이제 그런 동작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로봇에다가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거의 인간의 기능 뭐 그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오픈 플랫폼으로 하니까 여러 그 전문가들이 노력을 하면은 그럼 이제 인공지능이 장착된 뭐 로봇 사피엔스가 되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런 거는 좀 기대를 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머노이드 플랫폼이라고 말할 때 그런 AI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알파고 나올 때 제가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런 로봇이 출연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AI하고 로봇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별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AI가 곧 로봇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연결점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교문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로봇에 심용되는데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완전하거나 완성된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상호작 산업용 로봇으로 완성돼 있지만 이런 작업하기에는 또 AI라는 것도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아직도 해보면 알겠지만 많은 오류가 있고 시도가 있고 많이 뭐 틀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불확실한 것 두 개를 섞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상황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섞는 거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표현에 의하면 로봇이라는 거는 움직임을 갖는 어떤 하나의 모빌리티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AI라고 말하는 건 하나의 지능, 자율적인 지능의 요소라고 말할 때 이 두 요소가 겹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 모빌리티가 뛰어난 것일수록 일부러 자율성을 낮춰주고 그다음에 아주 자율성이 뛰어나고 판단이 뛰어난 놈한테는 모빌리티를 갖다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그렇게 해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AI 같은 거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분석 툴로는 많이 쓰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한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처럼 굉장히 빠르고 힘센 놈들한테는 놈이라고 해서 이상한데 힘센 로봇들한테는 스스로 하는 능력보다는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하는 것이 저희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전략 로봇의 지능과 힘을 어떻게 조종할 것인가는 전략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지금 인간 생활에 인간이 사는 이 동네에 로봇이 나와서 스스로 잘 서바이브하고 잘 사는 로봇이 하나가 있어요. 잘 서바이브하는 로봇이 있는데 유일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청소 로봇입니다. 청소 로봇은 그야말로 오퍼레이터 없이 집에다 던져놨더니 박스 열고 쫓겨나지 않고 잘 먹고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정말 유일하게 스스로 생존하는 로봇이에요. 만약 휴보를 남의 집 갖다 놓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렇죠? 어떤 로봇도 유일하게. 그러면 그런 로봇이 어떤 전략으로 생존하고 있을까? 청소 로봇의 전략은 너무 똑똑하지도 않고 너무 힘세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생존 전략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로봇의 지능과 힘과 이걸 잘 조화를 이룰 때만 자기가 인간한테 부박받고 선택받고 서바이브 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과학 기술이 항상 굉장히 요새는 또 굉장히 빨리 발전이 되기도 하고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좋은 뜻으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문명을 발전하게 하고 이런 의도로 했지만
또 다르게 이용되는 수가 왕왕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좋은 뜻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그런 어려운 걸 대신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죠. 부닥치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오 교수님 같은 분은 천천히 이게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서비스 로봇으로서 됐으면 좋겠는데 또 이용하는 사람은 다른 목적을 갖고 좀 빨리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수가 생기니까 항상 이게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세계적으로도 아시모나 휴보 같은 인간형 로봇은 아직까지 모델이 적은데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 휴보가 있다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2015년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휴보가 1위를 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휴보는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나요? 두 가지 제가 연구를 병행하고 있어요. 하나는 나르파 로보틱스 챌린지 썼던 로봇, 지금 휴보도 그렇고 지금 개발자인 제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쓸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이미 해왔는데 그 작업을 좀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로봇이란 시스템이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사용자 편의적이고 이런 조건을 갖추면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저희 연구진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 보면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나온 로봇 막 눈 위도 걸어 다니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덤블링도 하고 하죠. 다시 말해서 로봇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그런 연구, 두 가지의 양쪽 끝단을 연구하고 있는데 특히 그런 아주 로봇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로봇을 구동하기 위해서 쓰는 우리가 구동기라고 말하는 액추에이터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모터가 됐건 유압 시스템이 됐건 그런 것들은 이런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런 로봇이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누구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 그것이 우리나라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확보할 수 있는 원천 기술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덤블링도 하고 하늘도 날고 이런 로봇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로봇이 두 발로 걷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들었어요. 네, 휴보는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사람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뭐, 두 발로 걷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걸음 중에서는 제일 간단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왼발 다음에 오른발, 오른발 다음에 왼발. 그 두 룰만 잘 지키면 되고, 발은 내가 넘어지려고 하는 곳에 발을 갖다 대면 쓰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선 내가 넘어지는 방향을 정확히 알기가 힘들어요. 사람은 눈이라든가 전정기관을 통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어디 넘어질 곳을 예측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센서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근육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로 넘어지니까 저기다 발을 빨리 갖다 대야지라고 할 때 정말 빨리 거기다 발을 갖다 대기 위해서는 이 근육이라든가 이 관절이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확보돼야만 가능한데 저희 휴보 로봇은 그런 거를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와일드하게 못하지만 제한적으로 그걸 계속 수행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걷는 것이죠. 저도 이제 질문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다 서로 다른 업종과 기술이 만나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휴보가 우리 이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 아까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좋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까라는 부분에서요. 어느 업종과 기술하고 빨리 접목시키는 게 좋겠는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아줌마가 이해해야 그게 사업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객 차원에서 아줌마는 그 어떤 우선순위에 들어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말한 어린이, 아줌마, 그러면 치매에 걸린 노인 이런 계층이 있을 텐데 어느 부분을 먼저 구현이 될 것 같은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그 휴보 같은 로봇이라고 먼저 전제하셨는데 저는 휴보라는 로봇보다도 일반적인 로봇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인간형 로봇이 들어올 때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이 로봇이 인간 사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첫째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가 안전입니다. 안전인데 지금 모든 산업용 로봇이 작동하는 곳에 가면 로봇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빨간 금줄이 쳐져 있고 법이에요. 로봇이 있는 곳에서는 틀림없이 망을 쳐놓지 않은 로봇을 구동 못합니다. 그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없애고 사람하고 같이 있게 하느냐라는 그 자체가 먼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요소가 있는 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로봇을 안전하게 운행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람 사이에서 일할 수 있고 그런 로봇을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말 그대로 로봇과 사람이 같이 일한다. 광의로 말하면 좀 협의로 말하면 사람과 로봇이 같은 공간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은 못하죠. 분명히 금줄이 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협동 로봇은 1차적으로 사람과 로봇이 사람, 로봇이 있고 로봇이 운용해도 사람 옆으로 가서 보는 게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로봇. 그런 로봇은 조건을 몇 개 갖춰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 지금 로봇은 막 너무 보기도 무섭죠. 무거워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세 번째로는 값이 좀 저렴해야 됩니다. 뭐 지금 로봇들 너무 비싸니까 값이 저렴해서 누가 구입 가능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운용이 쉬워야 됩니다. 그걸 유저 프렌들리 UI라고 얘기해요. 그런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한 로봇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봇이 일단 완성되면 쓰임새는 그다음에 마켓에서 결정할 문제예요. 그것을 햄버거를 뒤집을 때 쓸지 좋을지 아니면 집에서 빨래를 넣는 게 좋을지 그렇게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그런 로봇이 어떤 형태로 출현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자세히 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또 똑같이 움직이는 로봇, 그러니까 모바일 로봇이라고 말하는데 바퀴가 달렸건 다리가 달렸건 어떤 공간 내에서 장애물을 피해서 그다음에 사람한테 해를 입히지 않고 이동을 하는 기술들 이런 기술들도 같이 연구돼야 소위 로봇과 사람이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로봇과 사람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안내 로봇처럼 굉장히 느리게 아무리 꽝 부딪혀도 절대로 사람을 상하지 않을 정도로 느리게 가는 게 현재 로봇인데 좀 갑갑하죠. 좀 빠르게 하면 좋겠는데 빠르면 만일 저 충돌하면 겁이 날 거 아니에요. 이런만 쇳덩어리가 그렇죠. 달리면 무섭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아까 우리 김 원장님이나 김 박사님이 지시한 것처럼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고 계속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 때 이제 김인숙 박사님께서 저를 닮은 로봇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1인 1로봇 시대는 언제쯤 도래할 수 있을까요? 1인 1로봇이라고 말하기 전에 로봇이 무엇인가부터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로봇이 예를 들면 청소 로봇이죠. 그러면 웬만한 집에 하나씩 있으니까 1인 1로봇 시대 이미 온 겁니다. 그리고 장난감 로봇이죠. 그러면 1인 3로봇 시대 이미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1인 1로봇 시대가 언제 오냐고 물어볼 때는 우리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닮은 로봇, 네. 사람같이 생긴 로봇이 와서 나 대신 빨래도 해주고 놀아도 주고 뭐 숙제도 해주고 이런 로봇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언제 오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가 오히려 인간형 로봇을 연구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그런 로봇 시대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기술을 하다 보면 그런 게 구현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만약에 사람들이 그런 로봇이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든지 만들 겁니다. 근데 거꾸로 물어보면 정말 그런 로봇이 꼭 필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꼭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왜 그런 로봇이 꼭 나랑 닮은 로봇이 되냐. 그건 있으면 재밌고 좋겠지만 정말 절실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장 절실한 사람한테 그 로봇을 먼저 정말 급하니까. 그럼 가장 절실한 게 누구냐? 지금 여러분들 아무도 로봇을 안 쓰는 이유는 절실하지가 않아요. 뭐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난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가장 절실한 데가 어디냐면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군대입니다. 군대. 근데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많은 연구비들이 군대 관련된 곳에 나오는 것이 저희 가면 딱 총알이 날아오는데 사람이 죽어. 사람 대신에 로봇을 보내야지. 절실하죠. 그다음에 또 다음에 절실한 곳이 의료 병원 현장입니다. 그런 데는 그렇죠. 그것도 사람의 생명과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 한 것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기왕의 로봇에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고 앞으로 생각하는 것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노약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화가 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기능이 떨어질 때 그걸 로봇이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인간형 로봇이 당장 나같이 건강한 사람이 이 프렌드로 필요한 것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부터 하나씩 태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게 이 휴보가 이제 잘 알려지고 인간을 닮은 이런 로봇이 나오니까 저런 거를 좀 빨리 우리도 좀 가까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앞서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로봇이 그런 단순한 기능을 대신해주고 위험한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보급이 되면 그렇죠. 아마 이제 뭐 다음번에는 우선순위가 좀 다음으로는 그런 인간을 닮은 이런 것들도 보편화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우리 너무 휴보가 너무 유명해지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형태로 나온 게 우리나라 건 아니지만 일본의 페퍼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바퀴 굴림형이고 이제 팔이 달려 있는데 그 로봇도 보면 상당히 그 인간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하지만 물리적인 기능성을 부여하진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팔이 있지만 팔이 사람하고 일을 하거나 뭘 도와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게 형태를 모방하거나 하는 일만 하지 실질적으로 보면 사람과 그 아이 컨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대화하고 교류하는 정도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모두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될 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방금 페퍼 얘기도 해주셨는데 감정도 소통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 AI가 적용된 로봇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똑똑해지는 로봇들이 과연 좋은 건가요? 이 좋은 로봇이란 도대체 어떤 건가요? 전 이 인공지능 로봇 그러면 전 어떻게 로봇은 굉장히 편리한 기계다. 전 그렇게 얘기해요. 로봇은 기계일 따름이에요, 사실은. 그다음에 AI는 굉장히 편리한 소프트웨어죠. 굉장히 편리하고 뭐 똑똑해 보이는 소프트웨어지 그걸 너무 두려워하거나 우리를 편리하게 만드는 것. 예를 들면 자율운전이 나오면 이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은 다 직업이 없어진다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상상하지만 사실은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자율운전은 운전자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운전자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아직은 상당 기간은 그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이런 진단 기술이 발전하면 의사 선생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은 훨씬 더 의사 선생님다운 일을 다시 말해서 환자랑 상호작용하고 그래서 환자의 뜻을 헤아리고 하는 쪽에 시간을 다 쏟고 진단은 기계가 내준 거 보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이건 맞을 수도 있고 이상한데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또 환자를 그래서 훨씬 인간을 돕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로봇을 업무에 적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로봇은 그 유형의 로봇이 아니라요. 일종의 기계입니다. 기계인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용어를 이미 만들어가지고 RPA라고 그럽니다. RPA는 뭐냐면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구매 의뢰를 보내오게 되면 우리가 당신네 물건 이걸 사고 싶다. 그렇게 그 의뢰를 보내오게 되면 그 의뢰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리스트들을 쫙 작성을 해서 이 사람이 그 리스트를 보고 이걸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게 맞다 싶으면은 그대로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을 해가지고 보내는데 그러니까 이 작업이 RPA가 있게 되면은 걸리는 시간이 3초에 불과하고요. 없게 되면은 15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의 일을 그 편리하게 해주는 그리고 빠르게 해주는 그런 쪽으로 이미 많이 적용이 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업무 효율성이 확연히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네. 이번에 좀 다른 얘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사가 인정한 개기일식 천재 사진가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로봇 연구를 하시면서 천체 촬영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이것저것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별도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약간 그 못된 버릇이 있는데 뭐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내 손으로 꼭 해보지 않으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처음에 옛날부터 이제 별, 달 관측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그 어떤 망원경 이런 걸 사서 해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뭐냐 좀 더 개선해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 제가 소프트웨어도 스스로 개발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도 개발하고 쭉쭉쭉 키우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자부를 제가 하는데 어쨌든 이 취미로 좋아하는 건 어떻게 보면 속에서 하는 자기 동기라고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사용된 기술이 로봇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거기에 쓰이는 로봇은 모터가 굉장히 많이 달린 것이고 이건 모터가 3개나 4개밖에 안 달린 거지. 그것이 이건 인간처럼 생겼으니까 휴머노이드지 이것도 우리가 말할 때 로보틱 텔레스코프라고 그래요. 원래 허블 망원경이 로보틱 텔레스코프입니다. 그게 이게 로보틱 텔레스코프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기적 기술들은 휴보와 95%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기술이 없다면 로보틱스 기술이 없다면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김 박사님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니까 로봇. 이 과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오준호 교수님은
본인이 호기심을 갖고 흥미가 있는 것을 끝까지 해보고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도 요즘 모든 세상들이 경제가 우선순위로 돼 있고 경제 위주로 가는데 자기가 흥미를 갖고 이런 것들에 한번 부닥쳐 보면은 굉장히 즐겁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과학에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경제 얘기를 아까 잠깐 하셔서 경제를 전문으로 하시는 박사님께서는 오늘 로봇 이야기가 어떠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제성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요. 교수님을 보면서 굉장히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인데 굉장히 인간적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면서 행복하게 사시는구나. 그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 어떤 희망이면서 오히려 그거로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휴머노이드 인간적이고 그런 취미생활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교수님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영향을 줘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연구할 수 있으면 그것이 다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석봉 대표님께서는 오늘 로봇 이야기 나눠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분명히 휴머노이드 부분, 특히 휴보 관련해서는 우리 오 교수님이 세계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좀 봐야 될 것이 이번에 그 지난 11월 말에 열렸던 도쿄 로봇 국제전을 다녀왔는데요. 로봇이 휴머라든 휴머노이드도 있지만 사실은 산업용 부분이라든가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발전들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봤을 때 특히 일본은 로봇 선진국이라고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히 우리 그쪽은 그 어떤 제품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소재라든가 부품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도 굉장히 발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그쪽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일본에서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는 학생들한테 각종 로봇 경연대가 있더라고요. 초중고생들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던데 우리나라도 로봇에 대한 관심을 보다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져야지 휴보가 더욱더 세계적인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더 많은 청소년들이 과학을 꿈꿀 수 있도록 청소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로봇을 공부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청소년들한테 참 많이 받습니다. 전 한마디로 그래요.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키워나가면 제가 필요한 지식과 창의성은 언제든지 얻을 수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하고 싶은 열망과 그다음에 열정과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동기 거기에 성실성이 더해진다면 못할 게 없다. 로봇에 대한 지식은 저절로 따라온다. 전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로봇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